네, 오늘도 저희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선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에 원유 상한제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설전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어저께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원유만 가격 상한제를 매기고, 가스에는 상한제를 적용을 안 하네요. 이런 얘기를 어저께 네. 했었는데, 결국 이분들도 다 그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결국은 가스에다가도 상한제를 적용을 하는 거를 이유에서 검토를 한다고요?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어제 브뤼셀에서 회견을 했는데요.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 도입하는 것을 자기가 제안하겠다. 내일 유럽연합 에너지장관 회의가 있는데 그때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다가 최종 수단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덧붙이기를 지금 에너지 가격이 그동안에 굉장히 강세였죠.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큰 이익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초과 이익을 회수해서 그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그런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여기 대해서 지금 또 러시아는 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석유 상한제 G7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라고 발표를 했는데 합의를 네. 빨리 하기로 했는데 푸틴이 거기 호응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석유고 천연가가 쓰고 에너지를 절대 팔지 않겠다. 딱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그냥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 대해서도 지금 러시아 쪽에서 한국도 잘 생각해 보라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표는 안 했나요? 지금도 우리 지난번 옐런 미국 네. 재무장관 왔을 예. 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뭐 동참할 용의가 있다는 식의 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확실하게 뭐 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닌가요, 아직?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러면 하는 거네요. 사실 이제 한다고 우리나라도 얘기를 그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푸틴도 우리나라 꼭 집어서 너네 일본처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저희가 그냥 진짜 여기저기에 낀겨 있네요. 예. 이 뒤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예, 그리고 그 곡물 수출에 관련돼서도 또 계속 그 러시아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제가 그 곡물 수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요. 러시아가 좀 조용하더니 드디어 이제 러시아 쪽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그 사자 합의가 120일 유효거든요. 그러니까 11월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다음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분위기는 자동적으로 연장이 될 네. 거라는 쪽이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조금 제동을 겁니다. 푸틴이 어제 브라지보스토크에서 그 동방 경제 포럼이 있었는데 그 본회의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흑해에서 수출되는 우크라이나 곡물 대부분이 아주 진짜 도움이 필요한 데가 아프리카인데 자기가 보고받기는 대부분 유럽연합으로 간다.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동안에 그 푸틴 얘기는 우크라이나 곡물을 싣고 출항한 흑해 항구에서 나간 선박이 87척인데 그 가운데 딱 2척만 정말 필요한 나라에 갔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수출된 게 한 200만 톤인데 6만 톤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유럽연합은 여기서 그거 사실하고 다르다고 즉각 부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푸틴이 러시아하고 개도국이 속았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덧붙이기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하고 그 합의에 따라서 곡물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제한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유로 곡물 수출은 안 시키고 싶다. 너네 자꾸 이렇게 나오면 원래 그 명분도 그 기아 그렇죠. 네. 전 세계적인 기아 해결을 위한 거라는 게 유엔 명분이었으니까 푸틴이 하는 얘기도 뭐 그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잘 모르니까요. 네. 이런 가운데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저께죠. 이제 그 곡물 합의에 대한 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곡물 합의 그 사자 합의 내용에 보면은 러시아 비료하고 곡물 수출 이거는 사실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이걸 하려면 이제 배도 필요하고 보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은행 뭐 이런 그 금융 서포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서방이 제재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걸 좀 풀어주는 것도 포함이 됐다고 그때 이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이제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서방이 약속 안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그 러시아 대사 얘기는요.
그 합의 있고 나서 러시아 공부를 치른 배가 한 척도 출항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거는 이제 확인된 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11월에 그 사자 협상 종료되면은 그거 연장하는 거 우리가 동의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공물을 실어줬는데 러시아 배는 안 쓰고 다른 배만 썼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공물도 좀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남 좋은 일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불만이 나와서 그래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보니까 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 예. 2개월 사이 또 한동안 좀 주춤하다가 네네. 또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로이터 통신이 자기네 지금 러시아는 지난 4월부터 수출 통계를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이 분석을 해보니까 러시아 밀 수출이 조금 늘기는 한 것 같다는 겁니다. 8월 같은 경우에 한 350만 톤이었던 게 이달에는 한 400만 톤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이제 러시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방금 러시아가 이제 곡물 수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랑 이제 얘기를 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또 터키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죠.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리스랑 요즘에 또 대립각을 날카롭게 굉장히 세우고 있네요. 우선 지금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튀르키예가 튀르키예죠, 내년 이제. 6월에 네. 대선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부터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예, 이제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사이에는 이제 에게해가 있죠. 예. 이게 이제 말썽입니다. 그 동안에 사실 15세기 말부터 그 당시 그 오스만 그 튀르키예 전신인 오스만 그 그리스가 그때 오스만 튀르키예 전신이 오스만 제국이었죠. 네, 네. 오스만 터키인데 거기 점령을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리스가 예, 예. 승전국이니까 네. 그때 이제 그 로잔 조약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에게해를 그때 그리스가 가져갔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뭐 이거 네. 가지고서 뭐 우리 거다 내 거다 하고 하는데 더 문제가 된 게 그 그리스가 그 섬 몇 군데를 원래 이제 튀르키예하고 여기는 이제 무장을 시키지 말자고 한 모양입니다. 네. 그걸 어기고 튀르키예 주장은 무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음. 그래서 더 반발을 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튀르키예가 그리스가 이렇게 자꾸 거기 약속을 어기고 섬을 무장화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우리가 들이닥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침공 가능성을 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이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발칸 삼국을 좀 돌고 있는데 네. 거기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말투가 푸틴하고 굉장히 점점 좀 닮아가네요. 이렇게 좀 예, 예. 얼굴도 좀 이렇게 예. 좀 투박한 스타일이고. 예, 점점 닮아가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리스가 뭐 가만히 안 있죠. 예. 외교장관이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는데 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절대 가만히 안 있고 뭐 주권 지키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뭐 예. 전쟁이 일어나기보다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6월 선거 때문에 예. 그리스도 아마 그걸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르도안이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 러시아 그 가스 상한제 적용 문제 네. 도발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에너지 그 가스난을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씨를 뿌린 대로 거뒀다. 이런 또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푸틴을 두둔하는데요. 예. 이제 발칸 삼국 방문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죠. 15일, 16일 우즈벡에서 이제 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있는데 네. 그때 거기 가서 푸틴을 또 만날 예정이라고 그렇게 튀르키예 대통령실이 또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그 푸틴 대통령이 아주 확실한 우군을 넘버 2를 하나 둔 것 같습니다. 아주 난리네요, 진짜. 네. 예. 그 유럽의 그 천연가스 공급에 관련돼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유럽 이제 쪽의 공급을 뭐 지금 뭐 거의 뭐 차단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그 에너지 판매원을 네, 많이 돌린다는 그렇게 말씀을 준다 어제 그랬죠. 예, 드렸는데 푸틴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몽골 총리하고 TV 중계 회담을 했는데 이제 회담을 하면서 TV를 중계를 했으니까 이게 좀 대외적인 선전 효과를 노린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서 몽골을 경유해서 중국에 가는 천연가스관 이게 이제 시베리아의 힘2라고 자기들이 명명했는데 그 가스관을 건설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이터 보도는
러시아 그 가스프롬이 몇 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쭉 추진을 했는데 이게 예정대로 실행이 되면은 공급량이 상당히 많네요. 연간 한 500억 입방미터니까 이게 지금 그 노르트 스트림 1 이게 이제 유럽에 가는 네. 가스관 중에서 가장 큰 건데 네. 이 가스관을 통해서 전쟁 전에 가던 수준에 거의 버금하는 규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조금 좀 러시아한테 좀 섭섭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전했는데요. 중국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유럽이 굉장히 가스 때문에 애를 먹는데 올해 들어서 자기들이 수입한 액화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을 유럽에 공급을 해왔다는 겁니다. 시노펙, 페트로차이나 그리고 그 중국의 몇몇 군소 가스 수입선들이 그렇게 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그 제로 코로나 봉쇄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가스 그러니까 좀 수요가 남네요. 많이 네. 줄어서 전년보다 한 20% 정도가 네. 줄으니까 네. 남으니까 예. 아마 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좀 그렇네요. 러시아가 유럽에 안 주는데 중국에 주니까 중국이 그걸 다시 유럽에 주면 글쎄요. 그냥 중국은 받아갖고 줬으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럼 러시아가 이제 유가 상한제라든지 뭐 이제 가스나 원유 금수제라든지 이런 걸 해도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도 예. 보면은 뭐 인도, 중국이 러시아 원유 사가지고 자기들 거 네네.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기들 브랜드로 팔았다. 뭐 그런 게 뭐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가스는 이제 그 파이프로 가는 게 있고 그렇죠. 액화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파이프로 가면은 액화로 해가지고 보내든지 처음부터 액화로 된 것만 가니까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 유럽의 파이프로 주로 보내잖아요. 네. 그 중국의 파이프로도 또 보내겠다는 지금 계획인데 그렇죠. 예, 중국에. 그러면 천연가스가 러시아가 워낙 넓으니까 이쪽에도 나고 저쪽에도 나고 뭐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글쎄 그런 러시아는 뭐 그런 그 중국에 이미 공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이제 그 툴을 예. 노르트 스트림 2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전쟁 때문에 예, 이제 예. 유야무야 됐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화로 보내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가스관으로 중국으로만이 보내면 아니고 중국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그렇죠. 보내려는 그런 큰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심들이 예.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네. 또 러시아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자기네 천연가스를 아시아 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네. 역시 다들 자기 살 길 열심히 찾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네. 전쟁의 큰 배경이 에너지 시장 재편이라 뭐 하는 어떤 분석도 있었는데 예, 크게 재편될 것 갈수록 같네요. 보니까 예. 예. 전부 이런 부분이 큰 예. 몫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이라는 큰 천연가스 시장이 지금 시장을 놓고 지금 뭐 미국도 이쪽에다 공급을 네. 하고 그렇죠. 싶고, 예. 이 틈에 사실 중국도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틈새를 갖다 이렇게 넓혀보고 싶은 네. 것이고,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가 빠지니까 미국이 글로 들어가려는데 네. 미국은 지금 약간 배짱 장사 비슷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사하린2 프로젝트에서 네. 푸틴이 열중시켜 차례해서 다 쫓아낸 다음에 올라만 와 했더니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에너지의 어떤 재편이라는 게 무슨 뭐 전쟁 못지않은 그런 큰 전 세계 어떤 그 패권 구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거를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유의 흐름과 천연가스의 흐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량 자체도 다르고 또 가격도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원유는 네. 좀 내려왔지만 천연가스는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천연가스는 뭐 거의 3배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잘 봐야 되겠네요. 여기 관련돼서 뭐 산업이나 회사들도 뭐 움직임이 클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은 뭐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이렇게 정치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그 푸틴이 한동안 그 이렇게 남북 간에 이렇게 좀 분위기 있고 북미 대화 될 때 그 남북 시베리아 철도 연결 문제 그러면서 네. 그 철도 옆에다가 관을 쭉 묻어가지고선 네. 그렇게 해서 일본까지 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지금 해서 뭐 러시아가 아주 크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맞습니다. 이거 과연 이제 향후 이제 그 글로벌 경제 그리고 이제 뭐 경제 패권 이런 데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대표님 말씀대로 쭉 저희가 예, 살펴봐야 에너지 될것 같습니다. 재편이 진짜 있을 네.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글로벌 산업에 관련해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큰 흐름에 이제 에너지 산업 관련된 이런 큰 흐름이 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또 산업의 이제 패권 다툼에
한 축에는 반도체가 있죠. 네, 반도체 이제 전쟁이죠.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 육성법 이런 거 얘기도 하고 치포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중국과 굉장히 대립각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또 이 반도체 지원 체계 관련돼서 이제 그 미국 기업들한테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또 네.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지원법 뭐 이제 발효됐죠.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삼성전자 이런 데가 지금 혜택을 받는다고 네.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는 걸 거듭 확인을 시키는 발언을 노먼드 미국 상무장관이 그저께 백악관 브리핑에서 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의 첫 번째 목표는 미국 국가 안보다 딱 찍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을 받는 기업은 절대로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아주 확실하게 손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설명을 네. 하기를 이걸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에 첨단 시설을 지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머처노드라고 이게 이제 40나노미터 이상의 공장을 확장할 경우에는 그거는 뭐 용인을 하지만 중국에만 팔아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준 돈 싹 다 뺏어가겠다. 이건 뭐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네. 그리고 그러면 이미 중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케이스별로 심사하겠다. 더 얘기 안 합니다. 네. 아주 뭐 공기 확실하게 잡겠다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네. 이 경우도 이제 28나노미터 미만은 중국에 신규 투자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러먼드 장관 얘기가 미국이 지금 전 세계 반도체의 25% 이상을 사용하는데 사실 별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네.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아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예, 반도체 가지고 미국이 세게 나옵니다. 네. 네. 아주 근데 세게 사실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도체 산업 지원책도 그렇고 저희 압박하는 것도 그렇고 또 최근에 뭐 인플레 감축법 이런 데 있어서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은 공장도 자동차 회사 그 공장도 지어졌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좀 이렇게 수혜나 이런 게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워싱턴 가서 어제까지 지금 뭐 그 미국 무역 대표 만나고 뭐 했는데 네, 아침에 보도도 좀 있었던 네, 것 보도 좀 같은데요. 있었죠. 예, 예. 그래가지고 무슨 뭐 상호 뭐 협의체를 뭐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는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미국이 글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저께 그 미국 노동절 때 그 밀워키 가가지고선 그 제조 부활 의지에 대해서 연설을 한 거 그 부분 뭐 몇 차례 보도도 했고 했는데 그걸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기업 대표가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네. 글쎄 환경은 그런데 가장 우수한 노동자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이기를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 기업 대표 말이 참 맞는다 하면서 네. 미래의 미국은 미국 노동자가 미국 공장에서 만든 미국 제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플레 감축 이 부분은 이제 하는데 글쎄요. 미국이 지금 뭐 내코가 적자인데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뭐 하고 또 일본하고 유럽 연합도 지금 인프라 감축법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해서 이제 네. 3자 공격 이제 전방위 공격을 들어가니까 아마 조금 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중간 선거 때까지 무슨 뭐 타결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명분은 이거네요. 니네들이 좋아서 여기 와서 공장 짓는 거지.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뭐 그거죠. 내가 뭐 니네들 목 오라 비틀어서 그랬냐? 한 거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좀 그렇네요. 목 글쎄 비틀었죠. 말입니다. 비틀어서 갔죠. 사실 그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정의선 그 부회장 갔을 아이, 때만 해도 그럼요. 목 예. 비틀렸죠 다. 그때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섭섭하지 않게 잘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진짜 그 말이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꽤 섭섭할 것 같거든요. 네. 화장실 갈 예. 때하고 나올 때가 좀 예. 다르다.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얘기 먼저죠. 네. 근데 국가 이익 관련돼서 이렇게 조그만 일 갖고 이게 좀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기업은 생사가 달리잖아요. 네. 그냥 요만큼의 생사가 달리는 건데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좀 예. 정리가 돼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와중에도 최대한의 어떤 이익을 이끌어내는 협상 전략이라고 또 네.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참 전략이라는 게 참 협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상호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뭐 협상을 할 분위기인 건지 참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한국 기업도 언급하고 그러시려면 좀 잘 좀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 연방제 관련돼서요. 그 얘기 제가 좀
그 연방제가 이제 되면서 미국이요? 예, 미국이요. 네. 연방제가 되면서 이게 주별로 이게 민주당 뭐 공화당이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했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보도가 있는데 저는 좀 트럼프 설명 좀 이후에 해주십시오. 예. 미국이 뭐 굉장히 그 양극화 현상이 특히 정치적인 이념도 그렇고 그런 게 뭐 아주 곳곳에 드러나고 지난번 그 낙태 네. 그 조항 그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그 취소한 부분 이후에 더 그런데요.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최근에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런 이념 편향 이런 게 더 심해지면서 미국이 완전히 확실하게 쪼개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연방제 하는 나라들이 여럿이 영국도 있고 뭐 호주 뭐 네. 독일도 연방제고 네. 하는데 거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데는 이제 어떤 관장이 이게 규정 같은 게 있는데 네. 미국은 그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별도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연방 정부가 갈수록 권한이 더 세지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주 정부가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이렇게 주 정부 간의 어떤 그 이념 차이가 너무 커져서 그게 더 심각해져서 더 분열을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미시시피하고 캘리포니아를 비교를 했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가. 미시시피는 아시다시피 공화당 텃밭으로 되어 있고 네. 캘리포니아는 가장 진보적인 네. 주인데 그 미시시피가 이제 낙태 그 대법원 판결 가게끔 만든 그 소송을 처음 네. 한 데거든요. 그렇게 된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다 뭐 총기 소지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방역 문제도 이쪽 보수적인 주하고 진보적인 주하고 너무 갈라진다.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쪽에서 이걸 다 쓸어가는 경우에는 더욱 더 심각해질 거다. 예, 진짜 캘리포니아는 결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아주 뭐 그야말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진짜 그 미국 연방이 미 합중국이 아니라 진짜 미국이 그야말로 예전처럼 이제 사실 오래전에 보면 캘리포니아도 멕시코에 있다가 이렇게 가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지금 그 조지 워싱턴 대학하고 MIT 교수가 그 공동 연구를 한 거를 이코노미스트가 인용을 했는데요. 193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한 190개 정도의 그 정책들을 비교해 봤더니 아주 이 차이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시시피 같은 경우는 갈수록 더 보수와 갈수록 더 공화당 쪽이 가까워지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갈수록 더 진보 쪽이 되고 더 민주당 쪽으로 가는 그런 게 더 확실하게. 그럼 주가 이렇게 여러 개 예. 있으면 어떤 주에 이제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지만 뭐 이쪽 주는 공화당이 뭐 조금 우세하고 이쪽 주는 뭐 민주당이 좀 우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쪽은 다 민주당, 이쪽은 다 공화당. 그 색깔이 그냥 예. 확실하게 아,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좋지 않은 거죠. 네, 그거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예, 저희들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나온 또 사파 보니까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해놨네요. 예, 네. 저렇게 참 미국이 반으로 쪼개지고 있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지금 이거 그림 보면서 웃지만 또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죠. 그 네. 정치적인 양극화가 전에도 이렇게까지 심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는 맞아요. 또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좀 이제 추석 연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세상이 험악하니까 예. 이렇게 참 한가위에 그렇게 참 이웃하고 뭐 이렇게 서로 뭐 나누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 따뜻한 인간들의 어떤 그런 거 나눔이라는 게 예.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정말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진짜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양극화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매번 네, 양극화하는데 그렇죠. 양극화는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쫙 몰리는 거잖아요. 가운데는 없고. 네. 원래 가운데가 좋은 건데 그 양쪽 끝으로 가고 또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가라고 하고 이거는 진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역사에 대해 뭐큰 지식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많이 쏠리는 시기가 뭐랄까요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시기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이 있다던가 뭐 전쟁이 그렇죠. 있다던가 네. 뭔가 양쪽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받는 이런 환경 자체가 다 있었네요. 예. 전염병도 있었고. 네, 근데 저희가 최근에 보면 다 겪었거든요. 전쟁에 네. 전염병에. 그래서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도 저 예전에는 누가 공화당이고 누가 네. 민주당 편인지 그렇죠.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냥 몰라도 말하는 거 보면 알겠어요. 네. 저 사람이 어느 쪽인지. 우리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네. 우리도. 그렇죠, 예. 참 저희가 추석을 맞아서 이렇게 또
추석의 정치 얘기. 참 굉장히 위험한데요. 예, 우리 예, 정치 참 얘기는 안 이렇게 하는 위험하다고 걸로. 말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사실 뭐 이런 성향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러면서 네. 이렇게 좀 성숙한 민주의식 이런 거를 키워나가면 좋은 것인데 이런 게 참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이건 국제뉴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름달이 100년 만에 가장 네. 둥글다고 아, 그런 기사를 보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보름달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최고로 둥근 추석이 모두에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